자, 그러면 이어서 preschool years, school years, 즉 학교 입학 전후 어린이 언어 습득의 특징을 좀 대략적으로 보고 그다음 어린이 그 이중 언어에 대한 주요 토픽들을 오버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school years 이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상으로는 한 3살, 만 3살에서 4살, 또 5살,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다니게 되는 나이까지인데, 이 연령대는 우리 조금 전에 보았듯이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워드 오더, 어순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도 알게 되고, 또 문법 마커들, 즉 문법 형태소 등도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자, 이 연령대의 가장 큰 특징은 두 번째 적어놨듯이 하루에 몇 단어 이상씩 이 어휘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몇 단어 이상씩 습득하는 이 계속 발달이 됩니다. 스쿨 이어스에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휘 습득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다른 특징은 세 번째, 네 번째 적어놨듯이 이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언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지를 탐색도 해보고 그것을 이해도 하게 되는 그런 연령대의 모습, 언어 습득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물론 요즘은 더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사회적 교류도 시키지만 이제 뭐 3살 정도 더 지나면 만나게 되는 대상들도 다양해지죠. 즉, 뭐 친구들도 만난다든지, 또 친척들도 만난다든지, 또 장소도 뭐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또 프리스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소에 가게 됨으로써 이제 소셜 인바이러먼트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언어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나름 친구들하고 놀 때 뭐 장난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약간 나름대로 위협적인 어떤 단어를 뭐 no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 것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언어 사용이나 아니면 뭐 그 조부모님과 뭐 할머니 할아버지와 전화를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지와 같이 이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그 환경 속에서 이제 다양한 언어 사용을 이제 explore, 탐색도 해보고 또 상대방의 그런 다양한 언어 사용에 대해 듣고 이해를 하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이게 잘 나타나는 이런 소셜 와이드닝 소셜 인바이러먼트가 잘 나타나는 그런 인바이러먼트에서 언어 사용의 변이성, 다양함을 나타내주는 좋은 게 이제 소꿉놀이 같은 거죠. 그래서 소꿉놀이를 하면서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또 뭐 다양한 뭐 역할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랭귀지가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연습도 하는 그런 단계 이고 그런 특징들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연령대의 어린이들은 초인지력을 즉 초인지 언어력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유스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뭐 말을 하다가 뭐 drink the chair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요. 또 cake the eat 이런 표현을 이제 듣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을 만났을 때 학생들, 이 어린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뭔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언어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죠. 즉 drink라는 동사는 뭔가 drinkable한 대상이 와야 되는 거죠. 마실 수 있는 대상이 와야 되는데
이 drink the chair의 the chair는 마실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뭔가 liquor, 액체적인 속성이 있는 의미자질이 맞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질이 왔기 때문에 drink the chair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문장 구조는 맞지만 semantically 의미적으로는 silly하거나 뭔가 awkward하게 들리잖아요. 와 같이 우리는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낼 수 있으나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설명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할 수는 없으나 그런 링구스틱 언어 사용에 대한 메타 초 언어적인 단계에서의 인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drink the chair를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또 cake the eat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연령이 들면 아예 틀린 것으로 그런 말은 없다, wrong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문장 구조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즉 eat the cake와 같이 동사구, 영어에서의 동사구는 동사와 명사구가 따라 나와야 하는데 그런 문장 구조의 기본 패턴부터도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wrong하다라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들, 이 연령대의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초언어적 그런 인식력까지 즉 무엇이 silly하고 무엇이 wrong하다라는 그러한 메타링구스틱 어웨어니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학교 들어갈 연령이 되면 이 언어 발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learning to read, 읽기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문자를 통한 표현과 또 이해를 배우게 됩니다. 즉, 형태가 있고 그 형태에는 의미 전달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utterance뿐만이 아니라 문자의 형태로 그 문자라는 형태를 통해서 전달되는 의미 이런 reading, writing 쪽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저학년일 경우에는 reading이 많이 들어가죠. 두 번째 특징은 이 discover ambiguity, 즉 어떤 단어나 문장에 있어서 다양한 의미가 deliver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차이를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bank라는 단어가 있으면 은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강둑이라는 뜻도 있죠. 와 같이 이런 multiple meanings of words and sentenses가 가능해지죠. 자, 따라서 이 학교를 다니는 연령대 학생들에게 수수께끼 여러분 많이 해보셨겠지만 수수께끼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해냄으로써 즉 멀티플 미닝을 알아냄으로써 거기서 조크가 되는 것이고 또 수수께끼의 그 답이 기발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킹이나 또는 뭔가 수수께끼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연령대 아이들이 재밌어 하면서도 이 앰비규어티를 발견해내는 또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교육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그 프리스쿨 이어스에도 보캐블러리 하루에 몇 단어 이상씩 배워나간다라고 했는데 뭐 학교 다니는 연령 동안에는 이 보캐블러리의 수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언어 교육 측면에 있어서는 즉 이제 모국어 습득을 좀 더 아주 기민한 언어 사용자가 되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 리딩을 통해서 어휘력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어줘라 라는 그런 팁들을 많이 하죠. 어린아이들에게 리딩에 많이 노출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딩에는 그 하단에 적어놨듯이 reading for assignment, 그러니까 교실 수업 등등 과제를 내기 위해서 그런 뭔가 학문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제 타스크를 위해서 리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reading for pleasure,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한 읽기 활동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양한 장르 또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리딩에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reading for pleasure가 됐던 reading for assignment가 됐던 간에 학생들, 어린이들, 이 연령대의 어린이들,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리딩에 노출시키는 것이 더 아주 그 고차원적인 그 모국어 습득자로 나아가게끔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 연령대의 특징은 language registers를 이제 습득하는 그런 연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 언어 사용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언어의 그 여러 사용되는 모습들을 알게 돼요. 자, 예를 들자면 뭐 어려운 사람과 말을 할 때 뭔가 포멀리티를 가정해야 하는 상황과 좀 인포멀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랭귀지 리지스터를 우리는 이제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대와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포멀한 랭귀지를 사용하고 아니면 친구들이나 이렇게 격식이 별로 갖추어지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서는 인포멀 랭귀지를 사용하는 그런 랭귀지 리지스터에 대한 어코지션이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예로는 뭐 다양한 장르를 읽을 때 소설책에서 쓰이는 그런 랭귀지 리지스터가 있고 또 과학책을 읽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랭귀지 리지스터들이 있죠. 그럼 그것들의 차이를 느끼면서 책을 읽어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더 크게는 이제 written과 조금 전 말했듯이 그 written에 쓰이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어체적으로 쓰이는 그런 리지스터와 구어 colloquially 전달될 수 있는 또는 사용될 수 있는 리지스터에 대한 습득도 가능해지는 연령이 바로 school year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을 하자면 이 이제 초등학교 연령대가 되면 vocabulary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리딩을 다양하게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언어 사용력,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언어 사용에 대한 습득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리지스터에 대한 교육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수수께끼나 뭔가 재밌는 조크를 던져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 언어의 그런 멀티플 미닝스 또 앰비규어티를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해 주도록 지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지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텍스트북 15, 한 14페이지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자, 연이어서 페이지 30페이지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연결상 30페이지의 Childhood Bilingualism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모국어 습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습득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관찰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또 어린이들 중에는 두 언어 이상에 노출되면서 두 언어가 동시에 습득이 되거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시퀀셜하게 습득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도 분명히 있죠. 특히 immigrant children, 이민자 어린이들이나 minority language를 쓰는 home language로 minority language를 쓰는 어린이들 이런 이제 ESL 상황인 경우가 많겠죠. 이랬을 때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었냐면 a lack of language 그러니까 특정 언어에 대해서 결여되어 있다. 주로 이 이민자나 이런 환경에 있을 때는 그 마이너리티 랭귀지는 홈 랭귀지죠. 따라서 배워야 하는 타겟 랭귀지, 영어권이라면 그 영어라는 랭귀지의
그 언어의 파워는 이제 lack, 없다. 이렇게 뭔가 lackness, 없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 어린이들을 보았기 때문에 remedial school education 클래스로 보내거나 아니면 special education 클래스로 보내서 또는 풀아웃 시켜서 같은 학교 내에서도 특정 이제 그네들의 잉글리시 클래스 시간에는 이 학생들을 빼내서 풀아웃 클래스로 따로 교육을 시키기도 했었죠.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ESL 환경에서의 교실, 학교 내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적어놨듯이 이 두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어떤 linguistic development가 뭔가 이렇게 슬로우 다운 된다든지 아니면 cognitive development와 함께 뭔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두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보여지는 별로 단점이 없는 거예요. 단점이 없고 오히려 이 어린이들은 이 bilingual proficiency를 상당히 나중에는 결국 갖게 된다는 거죠. 즉 두 언어에 대한 이 proficiency 레벨이 다 어느 정도 성취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cademically successful한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서 가끔 볼 수 있는 것은 코드 스위칭하는 모습입니다. 즉 바이링구얼 컨텍스트에서 두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타겟 랭귀지를 사용하다가 홈 랭귀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코드 스위칭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코드 스위칭에 대해서 우리는 그 관점이 lack of proficiency에서 cognitive flexibility로 보는 이 관점의 변화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타겟 랭귀지만 써야 하지 왜 타겟 랭귀지를 쓰다가 코드를 바꾸어서 그 모국어를 쓰겠는가? 그 이유는 proficiency가 없기 때문이다. proficiency가 부족하기 때문에 코드 스위칭을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으나 요즘은 그 관점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즉 여러 이유 등을 통해서 즉 뭔가 긴장감을 준다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더 좋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오히려 인지적인 유연함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로서의 코드 스위칭을 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비교사로서 알아둬야 하는 것은 교실 수업에 이런 코드 스위칭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습자가 있으면 또는 어린이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어가 모국어인 상황에서는 한국어 교사가 다른 기타 지역의 그 홈 랭귀지를 가진 학습자가 들어왔을 때 한국어를 쓰지 않고 어머니 나라 언어나 아버지 나라 언어를 썼을 때 그 어린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ESL 상황에서는 영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서 홈 랭귀지를 코드 스위칭하면서 쓰는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떠한 그 홈 랭귀지를 코드 스위칭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그냥 only English라고 그래서 영어만 쓰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선택에 있어서 지도할 때 선택에 있어서 요즘은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 스위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빅스와 칼프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이링구얼인 학생, 어떤 학습자가 또는 어린이가 그 빅스 레벨은 갖출 수 있지만 칼프 레벨까지 가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즉 친구들끼리 이야기는 잘하지만 실제 교실 수업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이링구얼로 이제 그 모습을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칼프 레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관찰도 잘 해야 되고 지도도 잘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바이링구얼리즘은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그 언어력을 동시에 갖추게 되는 것인데 그 두 개의 언어에 있어서 항상 홈 랭귀지를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고 another 새로운 타겟 랭귀지를 얻게 되는 그런 뭔가 subtractive한 관점에서 이중 언어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홈 랭귀지를 모국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another language, second language, 타겟 랭귀지를 새롭게 배워 나간다라는 의미에서의 addictive bilingualism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뭔가를 하나 잃고 대신 다른 것을 새롭게 얻는다라는 관점이 강했었다면, 지금은 홈 랭귀지를 유지하면서 maintain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유지하면서 새로운 언어도 배워나간다는 이런 어딕티브 바이링구얼리즘을 지향하는 그러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page 34 activity 3입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자,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원 패러그래프 적어서 내기 바랍니다. Thank you.